안녕하십니까. 소울비트코인 KJ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오래전부터 리플이 솔라나를 넘고 더 나아가 이더리움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심지어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허무맹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싸죠.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 영상 댓글 중에서 요즘 리플이 XRP가 아니라 RLUSD를 더 밀어주는 것 같아 XRP 홀더 입장에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전 세계 정부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CBDC는 없고 신뢰할 만한 대표적인 단일 스테이블 코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금융의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보내는 출발점 역시 법정화폐와 은행 계좌이고 돈을 받는 종착점 또한 법정화폐와 은행 계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리플 전략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1억 원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리플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억 원 송금을 리플 시스템에 요청하는 순간 이 1억 원은 반드시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변환돼야 합니다. 그래야 XRP의 브릿지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XRP가 미국은행의 계좌로 도착하려면 반드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단계 없이는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야 리플의 유동성 파트너를 통해 미국 은행 계좌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법정화폐 달러가 직접 꽂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리플이 이런 구조를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처럼 핵심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서클의 USDC 하나에 의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더리움 솔라나를 포함해 30개가 넘는 체인 위에서 각각 발행된 USDC들이 리플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다른 체인에서 발행된 서로 다른 USDC들 사이에 또다시 브릿지, 정산, 검증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플에게 RLUSD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RLUSD는 XRP의 영역을 침범하기는커녕 XRP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확장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확신의 눈빛과 목소리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 이제 RLUSD가 있으니 XRP는 필요 없다는 절규를 해도 조금도 움찔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리플의 시스템은 단순히 탈중앙 지갑 간에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는 기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정화폐를 실제 은행 계좌로 꽂아줄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유한 곳은 오직 리플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과 리플은 애초에 어디로 가려고 세상에 나왔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달중앙화된 이더리움 체인을 이용해 평범한 대중들도 정부의 허가나 간섭 없이 탈중앙은행도 만들고 탈중앙거래소도 만들고 원하면 돈까지 만들어라. 이런 방향성을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웠고 탈중앙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했습니다. 반면 리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부와 은행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를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과 요건들을 가능한 한 모두 들어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정체성은 의도적으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그 대신 규제, 책임, 통제, 신뢰 이 네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서는 탈중앙화의 이상이나 낭만을 조금 더 느낄 수 없습니다. 결국 리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국을 돌며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끙끙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그동안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개혁 세력들과 블록체인의 도움으로 기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모든 존재들에게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제도 라이선스도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마저도 이더리움 위에서 가장 많은 토큰을 발행해 왔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도 역시 이더리움이다 라는 말에 그 누구도 꼬리표를 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리플은 대중을 상대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송에 5년 가까이 묶여 있으면서 간간히 파트너 협력 소식만 전해오던 그 시간 동안 이더리움은 규제의 바깥의 모든 시장을 사실상 싹 쓸어 담았고, 심지어 리플의 본래 타깃일 수도 있었던 기관들의 토큰 발행과 인프라마저 접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아우라에 눌려 우리가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선점한 기관들의 토큰 발행과 보관은 움직임이 아니라 정체에 가깝습니다. 즉, 발행과 보관은 오케이, 실시간 정산은 글쎄. 예를 들면 블랙록의 비들 펀드는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었지만 다른 기관들과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래 국면에서는 이더리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속도와 수수료가 항상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더리움 본체의 느리고 비싼 단점을 해결하겠다던 이더리움 레이어 2는 거래를 먼저 확정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책임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과 레이어 2는 주인 없는 정체성을 가진 유명한 탈중앙화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소액이나 실험적인 거래에서는 쓸 수 있어도 수백억, 수천억이 움직이는 기관 간 거래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제도권 금융에 진입할 라이선스를 갖추었는가입니다. 블랙록 같은 기관 상품들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초거액 거래를 하는 기관이나 법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소수 투자자들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지 특정 투자 펀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런 VVIP들과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금융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통을 쥘 목이 없다. 결국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목이 없는 이더리움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더리움이 불안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인프라를 보면 이더리움이 넘버원이란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는 거대한 자산 토큰화 시대에서도 이더리움이 당연히 가장 먼저 돋보일 것이라는 그 대세론에 선뜻 공감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산 토큰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블랙록은 자신들의 펀드를 토큰화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프랭클린 템플턴, JP 모건 역시 채권, 국채, 담보대출 자산을 토큰화해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규모에서 더 커지지 않는다면 그건 글로벌 자산 토큰화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토큰화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뉴욕의 빌딩이든 미술품이든 저작권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토큰화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거래소에서 각자 자기 국가의 화폐로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듯 자신들의 상품을 365일 24시간 내내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한국에서 원화로 저들의 상품을 구매하고 나면 그 원화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먼저 변환돼야 하고, 그 다음 환율이 정확히 계산되어 달러로 환전된 뒤
판매 기관의 지갑이나 현지 은행 계좌로 정확하게 실시간 정산돼야만 합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는 결제망에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이 따릅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신원 인증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이 정도는 반드시 충족돼야만 합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빠르고 싸더라도 절대 결제망으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탈중앙으로 잘 나가던 대부분의 체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은 철저하게 탈중앙화에 최적화된 설계 위에 재단의 가면을 쓴 커뮤니티 형태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리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인들이 모두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발란체의 서브넷이나 폴카다스의 파라체인처럼 대안처럼 보이는 구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넷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나 운영 주체가 직접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 역시 전부 직접 떠안는 구조입니다. 파라체인 역시 아발란체의 서브넷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것뿐일까요? 리플의 XRP 레저에는 XLS80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순간 탈중앙 네트워크인 XRP 레저에서도 해당 거래를 즉시 멈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서 리플은 기관들의 입맛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지금 제가 규제와 라이선스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기술력은 비슷하다고 착각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결국 거대한 기관들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제 눈에는 리플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사실상 싹쓸이했던 탈중앙 시장 규모는 연간 70억에서 100억 달러 수준이지만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은 비교 자체가 의미 없을 만큼의 규모인 연간 수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이더리움은 작은 규모의 탈중앙 시장에서도 이제는 솔라나에게 점점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반면, 리플은 그보다 훨씬 큰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뿐 아니라 국제송금 시장까지 독점에 가깝게 차지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솔라나를 넘어 이더리움의 자리까지 위협하거나 심지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과연 리플의 눈이 멀어 현실을 못 보는 정신 나간 사람의 주장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투자하고 늦어도 1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짧은 기간 안에 몇 배, 몇십 배를 원했다면 코인 시장에 미련두지 않고 카지노 가서 블랙잭에 인생을 걸었을 겁니다. 물론 코인 투자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시는 대단한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수익률보다 시스템의 이동입니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거대한 변화는 반드시 지루한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런데 이걸 실천하려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일 때 사야 합니다. 즉, 대중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 시기겠죠. 저는 대중의 체감이 없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한 바로 이 시점에서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는 조급함에서 잠시 벗어나 차분하게 리플의 가능성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빨리 올라라, 언제까지는 올라줘야 한다, 이런 간절함은 세상에다 대고 성공을 재촉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그런 재촉에 절대로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저 제 주장을 한번 들어만 보시고 성급함과 탐욕이 아닌 조용하지만 깊고 고귀한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